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는 12일, 투표용지 인쇄까지는 딱 사흘이 남은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단일화는 없다, 투표용지에서 기호 4번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계가 단일화의 대가로 당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후보 매수 혐의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기자회견 소식부터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늘 어떤 형태의 후보 단일화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를 외부의 회유와 압력이라고 표현하며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두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내렸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 후보 캠프에선 TV토론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공세를 차단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오늘 오전엔 불필요한 단일화 얘기가 많다며 아예 전화 수신을 차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불씨가 꺼졌다고 보진 않는다며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 후보를 염두에 둔 듯 40대 총리론을 꺼내들며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당 내에서조차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단일화 전략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이 후보 측에서 주장한 당권 거래설의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 떨거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움직임을 거세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후보 매수죄라며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사흘째 독자 유세 중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경선 과정을 언급하며 친윤계를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친윤 구태들이 경선판 흐트러놓고 사기쳐서 결과적으로 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갔다면 이겼을 겁니다. 떨거지란 표현을 쓰면서 본인의 선거 유세를 비판하는 당내 세력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한 전 대표의 이런 맹폭은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으로부터 나온 이른바 당권 거래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약속하면서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친윤 구태들의 숙주 찾기용 단일화라며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와서 역할을 하면 돕겠다는 취지로 안다면서 국민의힘과 한 전 대표를 한꺼번에 비판했습니다.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민주당에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의 늪, 내란의 바다, 부정선거 블랙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도 모자라 이번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선대의는 실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후보 매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 그래야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단순 합산되는 게 아니라 착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최규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48.1%, 김문수 후보는 38.6%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하고 김 후보가 3%포인트 상승해 차이가 좁혀진 결과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0.7%포인트 올라 9.4%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은 0.1%포인트 차이까지 줄어드는 상황. 다만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경우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각각 50.3% 대 43.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선 각각 49.5%, 37.7%를 나타냈습니다. 격차는 김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보다 더 벌어져 11.8%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렇듯 단순 합산했을 때만큼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보다 좁혀진 걸로 나타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고무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이룬다면은 충분히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부분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격차가 좁혀지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여론조사는 아마 팽팽하게 좁혀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론조사 추이는 판단하는 것이 맞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에는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제주를 찍고 경남 양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경남 이른바 PK 표심 잡기에 나선 건데 먼저 이 후보 유세 현장부터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주 동문시장 앞에서 4.3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4.3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제주 4.3과 광주 5.18의 기억이 12.3 내란 사태의 성공을 막았다면서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이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에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아니 이 주식을 어떤 친구가 주가 조작을 해요. 막 부담 그러니까 바로 김건희 떠올라요. 양산에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났고 양산 워터파크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지방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지방대학, 지방의 공립대, 국공립대들이 지금 학생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비슷한 거 10개 만들기. 그걸 하겠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반환점을 맞은 시점인 만큼 이 후보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많은 험지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도 경남에 머물면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기본사회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던 기본소득보다 일단 지금은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대선 때 공약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유정화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발표한 기본사회 공약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회복과 성장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지속적 성장의 영역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12.3 내란 사태로 바닥난 성장 동력부터 살려놓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우클릭 논란이 일었을 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신 오늘은 회복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기본사회도 챙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집권하면 관련 정책을 챙기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동수당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대선 땐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담은 3대 기본 시리즈를 내세웠는데 당시 공약엔 구체적인 수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연 100만 원의 소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 10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추가로 보장해 드립니다. 이번엔 기본사회 관련 철학과 비전 위주의 공약을 내놓은 뒤에 목표와 수치 등은 상황에 따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부인과 딸 부부까지 가족들이 총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설난영 씨 그리고 딸 부부와 함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현장에 가족을 동반한 건 처음입니다. 설난영 씨는 맞벌이 부부의 애환을 나누며 경기도지사 시절 김 후보가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맡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필요하겠다. 김 후보는 앞으로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 김 후보는 이번 주 내내 수도권 표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북부에 이어 오늘은 경기 남부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는 방탄 유리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방탄복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총알보다 더 힘이 셉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어떤 거짓말쟁이도 다 감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김 후보는 15, 16, 17대 총선에서 연달아 자신을 뽑아준 정치적 고향 부천시에서도 유세를 벌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사과한 김 후보는 오늘은 의사들과 만나 의대 증원 추진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이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까지 만들었냐. 저는 무조건 사과를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하고 정부가 마음이 안 맞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JTBC 최은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의 힘을 모두 줄이는 방향의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지금보다 10% 줄이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새로운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이재명 독재,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김 후보는 국회의 몸집과 권한을 크게 줄이겠다 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하셨고 초당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는데 민주당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약속한 4년 중임제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본인 임기부터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겠다 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한국판 플럼북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플럼북에 담긴 직책 외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폐지하고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은 특별감찰관도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선 현장을 황예린 기자와 돌아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첫 번째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아침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열린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이전에 한덕수를 지지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처럼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김문수 후보로 힘을 합쳐달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지지 선언 중 기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부분도 손 전 대표가 지지했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문수 후보를 도울 것인지였습니다. 네. 손 전 대표 어제 한 라디오에 나와 얼마 전에 한 전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요. 한 전 총리와? 네, 그렇습니다. 직접 식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도 했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런데 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따라가 직접 물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돕겠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지금 한 전 총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쉽게 결심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를 떠난다고 했다고 말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까지 내놓고 자신이 국민통합의 적임자라면서 대선에 출마했었는데요.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뒤 당사에선 김 후보를 한 번 만난 뒤론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현장은 어딘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찾은 경남 봉하마을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송기인 신부를 예방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K-엔비디아 지분 공유 논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정을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느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도 자꾸 왜곡되는데. 그러니까 이 K-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다시 설명한 건가요? 네, 지난 3월 이 후보가 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말이 발단이 된 건데요. 네.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예. 당시 국민의힘 쪽에선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이다. 사회주의라는 비판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논란과 비판에 정면 돌파로 맞선 겁니다. 이 후보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셰시의 발언이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 대응을 통해서 털고 가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마지막 현장도 바로 가보죠.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의사협회 간담회 현장입니다. 일정이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사전 투표를 할 것인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보면서 부정선거 이슈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김 후보의 사전 투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겁니다. 뭐라고 답했는지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투표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그 선관위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별도로 또 말씀드릴게요. 후보님 사전 투표는 종료하실 건가요? 사전 투표 종료하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 때는 저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떠난 거군요.
네, 오늘 오전 당 선대위 대책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도 사전투표를 열심히 해달라고 독려할 생각이라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할지는 모르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보통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후보들은 대부분 사전투표를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보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도 사전투표를 했었죠. 하지만 김 후보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김 후보는 과거 여러 발언을 통해 부정선거론에 동조해왔고 어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 선관위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 후보가 사전투표 여부를 밝힐 때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선 현장 여기까지 돌아보죠. 황예린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을 계기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대선 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대체 누구의 선거를 돕고 있는 거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함성이 들리고 곧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의 한 극장을 방문한 이유, 이날 개봉한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영돈 PD가 감독한 이 영화는 5년 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은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는 문구로 영화를 홍보하고 감독인 이영돈 PD도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앞으로 있는 선거는 정말로 수개표하고 그다음에 사전선거는 없애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영화를 본 직후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거부로 부정선거에 항의해야 한다거나 투표하러 가면 빨갱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보이콧해야 돼요.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김 후보 지지층의 투표를 막아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을 선동하고 있다며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극적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이 영화를 관람한 뒤에 대만식의 투명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제작진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식 선거는 뭘 얘기하는 건지, 영화 속 주장들의 문제는 뭔지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제작진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네, 먼저 이 영화 감독이죠. 이영돈 PD가 전한 윤 전 대통령의 감상평부터 보시죠. 윤 전 대통령은 컴퓨터나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전자기기 없이 하는 대만식 선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다는 건데 대만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네, 우리 투개표와의 차이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요. 대만은 투표소에서 직접 이 개표를 합니다. 우리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가져와서 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대만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기표된 후보자를 하나씩 공개적으로 호명을 하고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우리나라는 개표할 때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라는 걸 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안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계로 1차 분류를 하고 다시 손으로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나라도 수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음모론자들은 이런 전자장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그럼 대만은 전자장비를 아예 안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발표하려면 개표 결과를 일단 모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장비를 쓰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지막에 개표 결과를 직접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서 집계를 합니다. 네,
대만도 전자장비를 쓴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전해진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가 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네. 대통령께서 보면서 대통령이랑 귓속말 하시던데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고 영화 속에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네, 통계자료. 여기서 말하는 통계자료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전 씨는 이 영화 속 통계 자료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실체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계속 이야기한, 반복적으로 주장한 통계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설명을 드리면 특정 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사전 투표가 이 당일 투표보다 항상 일정하게 높게 나온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혹인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이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결론 난 것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함께 본 영화에서는 이 사전 투표지 조작설도 여러 번 등장을 했는데요.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투표소를 거친 그런 투표 용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들이 주장하는 가짜 투표지 함께 보시죠. 먼저 도장이 이상하다, 일장기 투표지고요. 자석 투표지, 그러니까 겹쳐 있다, 붙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색깔이 좀 겹쳤다, 이 배춧잎 투표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투표지는 당일 인쇄 과정에서 이 겹쳐서 인쇄가 되거나 아니면 도장이 뭉그러지거나 또 개표 때 다발을 묶는 접착지가 붙은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치르지도 않은 선거가 부정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법원 폭동 당시 JTBC 기자라는 허위 주장이 퍼졌던 녹색 점퍼 차림의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한 손에 경광봉을 든 남성이 경찰을 향해 소리칩니다.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리를 막습니까? 우리를 도와서 국가를 정복한 들을 잡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후 법원으로 들어간 이 남성, 있는 힘껏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리칩니다.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해 배회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명 녹색 점퍼남으로 불린 20대 남성 전모 씨입니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고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저지른 범죄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자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재판부에 사회 안녕과 질서의 최후보루인 법원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친다며 거듭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씨 측은 특정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란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폭동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단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맡은 폭동 가담자들의 재판은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 때 자신의 피고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법정을 나가버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정한 것으로 판례상 방어권 포기와 남용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시세 조종의 공범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 데 이어서 공범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겁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팀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진 뒤 주가 조작 관련자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부사장이던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씨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모두 2차 주포 김모 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씨가 주가 조작의 공모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김 여사 수사에 새로운 단서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소환을 시작으로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리고 주가 조작 주포들도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함께 BP 패밀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앞선 수사 때는 김 여사와의 공모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부담이 사라진 만큼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 중인 서울고검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팀 자료를 건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사표를 내기 전에 전달한 건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불만을 나타낸 거란 말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팀이 만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입니다. 자료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한 셈입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국회에 나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모두 2021년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증거 관계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만한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전달을 두곤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수사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 지휘부의 판단을 검증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자료를 보낸 건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증거를 수집할 시간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지난주 재수사팀이 처음으로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받은 샤넬백 관련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가방을 받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유 씨는 샤넬백을 최소 2개 받은 뒤에 다른 샤넬 제품들로 바꿨는데 검찰은 이게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에서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최소 2개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17일 건진법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종류의 샤넬 가방 사진과 영수증을 보여주고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가방 1개 가격이 1,000만 원이 넘고 나머지 하나는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건진법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2년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1개씩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걸 건진법사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전달했고 유 씨가 웃돈을 얹어 각각 다른 제품들로 교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건진법사는 여러 명에게 주려고 유 씨에게 여러 개로 바꿔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유 씨에게 가방 교환을 부탁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건진법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출국 금지하고 유 씨를 포함한 수행비서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건진법사 측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교환한 샤넬 제품들도 고유 번호를 통해 종류를 확인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가상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 여겨졌던 미국 국채와 달러화가 휘청거리는 반면 비트코인은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맥을 못 추던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초. 최근 상승세가 가팔라지더니 오늘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상 처음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달러화 등 특정 자산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게 가장 큰 호재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는 신호를 읽히며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이제 개인이 사다가 기업이 사고 이제는 국가가 사는 그런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서 위치가 공고해졌다. 이제 비트코인의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만들어졌다. 최근 미국발 무차별 관세 정책으로 이른바 셀 아메리카 기조가 강해진 가운데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끌어내리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화 매력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I think Moody's looked at what's happening on the fiscal balance sheet, on the spending side, and said, "Hey, look, this is getting out of control."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까지 밀어붙이면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 여겨지는 미 국채와 달러화가 휘청이는 사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올해 13만 달러까지 갈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급격한 변동성이나 해킹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렸습니다. 자신이 유도 왕이라며 경찰관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다가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모여있는 남성들 옆으로 경찰이 다가갑니다. 덩치가 좋은 남성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경찰이 이 20대 남성을 따로 불러냅니다. 뭔가 억울한 듯 허리춤을 잡고 사정하는 남성. 지난달 6일 새벽 대전에서 지나는 행인을 어깨로 치며 시비를 걸던 남성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묻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버텼습니다. 잘 타일러 돌려보내려는데 몸으로 경찰관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경찰관 손을 붙잡고 막다른 곳으로 갑니다. 진정한 듯 이야기를 이어가더니 갑자기 경찰관의 팔과 뒷목을 잡아챕니다. 몸싸움이 이어지고 남성은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자기가 유도왕인데 유도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잡고 이제 몸싸움을 하게 된 거죠. 같이 출동했던 신경장한테 테이저건을 빼가지고 이제 어쨌든지 발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겨눕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붙잡혔습니다. 곧바로 경찰차가 한 대 더 들어오고 남성을 끌고 갑니다. 저는 흉기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테이저를 발사한다고 2회 경고를 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남성은 폭행 전과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경찰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남성을 붙잡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중학생 2명이 충청남도에서 차를 훔쳐 130km를 달려 경기도 부천까지 와서는 무인 점포를 털었습니다. 가위로 금고 자물쇠를 뜯어버렸는데 두 사람 모두 촉법 소년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무인 점포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앳된 얼굴의 남성 2명이 무인 점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계산대로 향하더니 들고 있던 가위로 금고 자물쇠를 뜯어버립니다. 이들은 안에 있던 현금 약 17만 원을 챙겨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두 남성은 중학생 미성년자였습니다. 너무 어린 친구들이 열쇠를 빨리 까고 절도할 수 있는데
너무 놀랐고요. 중학생인 이들은 이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무인 점포로 들어갔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훔친 차량이었습니다. 열쇠가 꽂혀 있던 차량에 시동을 걸고 경기도 부천까지 직접 운전해 온 겁니다. 운전해서 온 거리가 130km에 이릅니다. 이들은 무인 점포를 턴 뒤에도 훔친 차량을 타고 근처를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실하게 범죄 소년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훔친 거예요, 돈이.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구호를 여러 차례 외쳤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1일 밤 9시 15분쯤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소속 남녀 직원 2명이 워싱턴 DC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들은 약혼을 앞두고 있던 연인 관계로 외교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용의자는 시카고 출신 30세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로 조사됐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되는 순간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구호를 외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The suspect chanted "Free, free Palestine" while in custody.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Who told me that his administration is going to do everything it can possibly do to fight and end anti-Semitism. 트럼프 대통령도 반유대주의에서 비롯된 끔찍한 사건이라며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We'll be doing everything in our power to keep all citizens safe, especially tonight our Jewish community. 용의자 로드리게스는 범행 직전 박물관 외부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배후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백인 농부들이 학살됐다는 의혹을 해명해보라며 몰아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갑자기 진실 공방의 자리가 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만난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정상. 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영상을 요청합니다. Excuse me, turn the lights down. Turn the lights down and just put this on. 남아공 내 백인 집단 학살 의혹이 담긴 영상입니다.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는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관련 기사 뭉치를 손에 듭니다. Look, these are articles over the last few days. Death of peopl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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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뒤 백악관은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도 게시했습니다. 미국은 남아공 내 백인이 흑인으로부터 인종차별과 박해를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남아공에서 백인 난민 59명을 받으며 정부의 반발도 샀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건 이러한 미국과의 경직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트럼프 맞춤형으로 남아공 출신 골프 스타들도 동행했지만 면전에서의 뜻밖의 일격으로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남아공 측은 극단주의 소수 정당이 만든 영상이라며 집단 학살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Let me clarify that because what you saw, the speeches that were being made, one, that is not government policy. 회담 말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받은 비행기를 두고 뼈 있는 농담도 오갔습니다. I'm sorry, I don't have a plane to give you. 트럼프 대통령은 있었으면 받았을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JTBC가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진행하는 대선 공약 검증. 오늘은 군 관련 공약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병제로 바꾸겠다, 여군을 늘리겠다 이런 공약들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이 선거철마다 단골로 나오는 공약, 병역제도 개편입니다. 이 모병제나 여군 확대 등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론 현재 50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이 저출생 여파로 15년 뒤에는 30만 명까지 떨어지는데 대책이 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 복무를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의 간부 복무 중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남녀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여군 비율을 현행 11%에서 3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그런 우리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부사관과 장교 복무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대학 등록금 면제도 약속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도 장교로 1년 6개월, 7개월 정도 복무하면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들이 실현은 가능하다면서도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선택적 모병제의 경우 군 모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모병제를 택했던 대만과 스웨덴은 지원 인원이 적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모병제를 해서 군 인력이 한 10년 정도 복무를 하고 나왔다라고 치자고요. 30대 중반에 나와서 그들은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군 가산점제는 앞서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여성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고 싶다라면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며 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군복무 단축안의 경우 줄어든 실무 투입 기간을 보완할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군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시급한 건 군 처우 개선과 제대 이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해외처럼 상비 예비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혹은 싱가포르의 케이스처럼 30, 40대, 50대 혹은 60대도 군 복무의 병력으로서 자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JTBC 박사라입니다. 12일 남은 대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날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투표 당일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투표 날에 비가 오면 한쪽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다른 쪽의 지지율은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대선 당일 한국과 미국, 유럽의 기상 예측 모델은 대체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측 모델은 전국에 20mm 안팎의 비가 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제주와 남해안 일부에 비구름이 잠시 지나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투표 당일 비가 많이 온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1960년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 이래 10mm 넘는 강수가 기록된 건 1978년 9대 대선 단 한 번뿐. 1979년과 1980년 그리고 2017년 대선에도 서울에 강수량이 기록되긴 했지만 그 양은 매우 적었습니다. 통상 날씨가 굳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강수 여부가 정당별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04년 이후 3번의 총선에서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을 분석한 연구에선 강수량이 10mm 증가할 때 진보 성향 정당의 지지율은 0.9% 높아지고 보수 성향 정당의 지지율은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선 강수량이 3.1mm 늘어날 때 진보 정당의 득표율은 1.8% 증가하고 보수 정당의 득표율은 2.7% 감소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인 선거일, 여가 활동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이 비가 오면 선거에 더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사전투표율도 중요한데 사전투표 기간인 29일과 30일의 예측은 모델마다 조금 엇갈립니다. 한국은 맑은 날씨를 전망했지만 미국과 유럽 예측 모델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대선이 열흘 넘게 남은 만큼 날씨도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 미국의 예측 모델이 모두 비구름이 만들어질 거라 예측했지만 북쪽에 찬 공기가 우세하면 비구름대는 일본 남쪽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을까? 네. 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지금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는 누구 선거인지 가끔 헷갈리는 모습이 종종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충북 청주에서 국민의힘 유세 차량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 시작부터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자, 김문수 하면 대통령이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자, 하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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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회자가 별말 없이 바로 다음 진행으로 가는 모습이 좀 눈에 띄죠. 아니, 근데 김문수를 외쳐달라고 했는데 왜 한동훈을 외치는 건가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유세 차량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지 않는 대신 마이크 없이 이른바 나홀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오전 청주의 재래시장을 방문한다는 예고가 있었고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나 팬덤이 미리 가서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뒤이어 그래서 마이크를 잡은 송석준 의원이 분위기를 좀 더 띄워보려고 김문수 후보 지지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월 3일에는 여러분 몇 번입니까? 기호 2번 누굽니까? 한번 세 번 외쳐볼까요?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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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석준 의원의 멋쩍은 웃음소리 눈에 띄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계속 김문수를 외쳐달라고 하는데 한동훈을 외쳐서 근데 이렇게 공식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는 좀 보기 드문 장면 아닙니까? 네,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인데요. 자, 두 사람이 아무래도 따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지층이 나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자, 이미 친윤 일각에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본인의 당대표 선거운동을 미리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어제 돌비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기류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어제였습니다. 대구에서는 김문수라는 이름을 달진 않았지만 김문수라는 이름은 외쳐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인이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자, 정리해보면 한동훈이 김문수가 되고 김문수가 한동훈이 되는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김문수 묻고 윤석열 답하다. 자, 지금 어제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을 했던 발언들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지난 3일이었죠. 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아직도 사전투표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보다 앞서 5년 전에도요. 자, 부정선거 의혹의 원조격이죠. 민경욱 전 의원을 적극 두둔하면서 선관위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즉시 선관위의 서버와 관련 증거를 즉시 압수수색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해라 이렇게 한 거군요. 근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론 영화 본 날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가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하게 어떤 선긋기를 아직은 하지 않는 느낌의 그런 분석도 있긴 한데 네. 일단 그 김문수 후보가 과거 5년 전에 그 선관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을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4년 정도가 지났죠.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사실상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장면도 한번 들어보시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지만 이미 비상계엄이 탄핵이 되면서 그 주장도 무력화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부정선거를 다는 영화를 관람하는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럴 거면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볼까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너 뭐 돼? 이런 사람까지. 자, 민주당 측에서 어제 윤석열 정권 인사였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영입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오늘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자, 김대남 전 행정관은요,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한동훈 공격해달라 이렇게 기자에게 사주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데, 자, 논란이 되자 이재명 캠프에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검증도 하지 않고 무차별 영입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외연 확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굳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던 사람까지 데려올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미 선거운동 초반이었죠. 지난주 그 홍준표 캠프에서 일했던 보수경제학자 이병태 전 교수 영입 논의가 나오다가 없던 일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오자 이재명 후보 직접적으로 나섰는데요. 실무적인 실수라고 얘기하면서도 김대남 영입은 통합 가치를 훼손한 경솔한 조치다. 필요하면 문책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1년 전 오늘 세상을 떠난 신경림 시인의 미발표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시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고 했던 신경림 작가의 작품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대학생이던 1956년 등단 직후 홀연히 사라졌던 신경림은 약 10년 만에 내놓은 시로 단숨에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루한 현실을 쉬운 말로 담아내도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처음 느끼는 해이는 삶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시를 쓰는 것이 과연 감동을 주는 시를 쓸 수 있는 길일까. 그렇게 현실에 뿌리내린 시는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냐는 외침과 내 집 주소 하나 없는 울분이 되어 작은 것들의 큰 목소리로 거듭났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갑으로 사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서 어목했던 시절은 곧장 불온 딱지를 붙였지만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일 또한 시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시는 필요할 때는 무기가 돼서 군사 독재나 이런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하고 싸움도 해야 된다. 평생 낮은 곳을 바라봤던 시를 닮아서인지 시인의 일상도 담백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장남이신데 제사를 지내도 그냥 절을 딱 2번 하고 끝내고 막 이렇게 뭐 며느리한테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투병 끝에 떠난 지 1년. 미발표 시가 모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중얼거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안 쓰는 삶은 의미가 없다. 빛나지 않아, 설치지 않아 더 아름다운 것이고 흙먼지 쌓인 고단한 삶도 돌아보니 꽃밭이더라며 남은 이들을 다독입니다. 즐거우려면 시를 읽어야 한다던 생전의 말처럼 그의 시는 작은 이들의 큰 즐거움으로 우리 곁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 세상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연애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JTBC 강나현입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 앵커가 대만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이란 표현을 양국으로 잘못 발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대만 총통은 하나의 나라로서 중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只要对等尊严，台湾很乐意跟中国进行交流合作。 전쟁에 승자가 없으니 대결 대신 대화를 하자는 말에 중국도 평소처럼 따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만 지도자가 뭐라고 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안 바뀐다.
조국이 결국 통일된다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 판공실이 원래 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 관영 매체에서 잘못 전했고 改变不了两岸关系向前发展的方向和步伐，更阻挠不了两国，更阻挡不了祖国终将统一，也必将统一的历史大势。 앵커가 황급히 바로잡긴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국과 대만이 서로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양국론은 대만이 바라던 대로입니다. 조국을 양국으로 잘못 읽은 영상은 중국에서 통째로 내려갔지만 总统赖清德在20号发表就职周年讲话，央视主播在播报国台办的回应时，竟然口误讲成了两国。 대만 방송에선 헤드라인에 오르며 크게 보도됐습니다. 两国。 순간 말문이 막히고 계속 더듬는 앵커를 조롱하는 영상이 돌았지만 대만 네티즌들은 보통 방송 사고가 아니라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이나 다름없는 중국 관영 매체에서 중국과 대만을 혼동하는 건 A급 실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보다는 덜했지만 서쪽 지역은 오늘 더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한 주 동안은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로 오늘보다는 5도, 평년보다도 2도 정도 낮아져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경남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최대 6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5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거의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은 모레 밤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표정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7도, 대전 15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23도 선에 머물며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더워지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의 건진법사 게이트 특종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도 받았습니다. JTBC는 통일교칙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고 이후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한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의 실체를 집요하게 추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도 선정됐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